안녕하십니까. 행사 토론회 좌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조동일 교수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거리두기 등 지금까지 없었던 이동과 모임의 제약으로 많이 힘드시죠. 화상회의, 배달, 이런 비대면 디지털 솔루션이 일반화되면서 신인류 시대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이고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이 빈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비대면 솔루션의 대표주자 로봇 산업계의 역할도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비대면 디지털화 시대의 로봇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딜로이트 경영연구원장을 역임하신 김경준 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국내 대표적인 로봇공학자 중 한 분이신 그리고 현재 산업부 로봇 활용 전략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광운대 김진호 교수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최근 협동 로봇이 굉장히 뜨고 있죠. 이 산업용 로봇 분야의 뉴로메카 박종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요즘 아마 택배 산업이 가장 핫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무인 택배 시대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효섭 로봇 실장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비대면 디지털 시대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이고 로봇은 비대면 시대에 왜 대표적인 솔루션이 되었는지, 비대면 시대에 우리 로봇 학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는 무엇인지, 로봇 업계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디지털화 시대에 과연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딜로이트의 김경준 부회장님,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예, 그 비대면 트렌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코로나 자체가 이제 강요된 경험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강요된 경험이 소위 이제 언택트 비대면을 그동안에 이제 나와 있었던 언택트 기술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나와 있었는데 하나의 트렌드로서 조그맣게 형성돼 가던 것들을 이제 일종의 태풍으로 만든 것이 이제 이번에 코로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저기 다른 발표하신 두 분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저는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 딥텍트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 언택트와 딥텍트를 결합시켜서 그 휴먼 인터페이스를 강화시키고 그걸로 이제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쪽의 흐름이 저는 제일 그 비즈니스 관점에서 제일 그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육 차원에서도 과거는 오프라인대로 온라인을 병행을 한다 하더라도 중심이 오프라인에 있었다면, 또 온라인대로 갔었다면 오프라인 교육은 이제 온라인의 요소를 강화시켜서 비즈니스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온라인 교육도 간간히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쪽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하다못해 커피집만 하더라도 요즘은 스타벅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스타벅스나 사실은 저는 도미노나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또 혹은 피자를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 행위는 동일하게 똑같지만은 그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주문하고 기다리고 뭐 이걸 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언택트로 가는데 그것이 단순한 언택트의 차원이 아니라 언택트 하면서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훨씬 더 경험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또한 그것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먹으면서 훨씬 더 강화시키는 하여튼 그런 딥텍트 흐름을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우 교수님께 어떤 트렌드가 새로운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로봇을 벗어나서 이제 비대면 사회 어떤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는 그 코로나 이게 확산되니까 리쇼링 가는 걸 엄청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뭐 해외 나가 있는 공장들이 스플라이 체인이 무너지고 하면서 그거를 제가 아는 회사도 그게 무너져가지고 생산을 중단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공장을 그 나라에 두려고 하는 그런 트렌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조업이 해외로 싼 임금을 찾아서 나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리쇼링 가는 트렌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강연할 때도 얘기 나눴지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의 자유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트렌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간의 축소된 자유, 공간의 자유 또는 공간의 자유에서 축소되는 모든 요소들, 그래서 뭐 우리가 운동도 못하게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반작용적인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로봇이 이제 그 공간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뭐 예측하는 트렌드의 변화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섭 실장님께 새로운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음식 배달하는 이 푸드테크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 많이 느끼는 분야 아마 푸드테크 쪽의 분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언택트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저희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9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저의 이제 주 타깃이라 얘기할 수 있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로 20대 분들이 이런 언택트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많이 선호하셨기 때문에 제가 2019년도부터 어떻게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저희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2019년도에 좀 선보였던 서비스 중에 하나는 식당에서 그냥 점원분을 만나지 않고 그냥 배달의 민족 앱으로 QR 코드로 주문하는 어떤 이제 스마트 오더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비대면 주문하는 서비스나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이제 코비드가 나오면서 더 폭발적으로 또 많이 확산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도 뭐 조리를 하는 조리 로봇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런 이제 푸드테크 안에서 예전에는 어떤 식당 홀에서의 어떤 다 사람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밀레니엄 세대들의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이런 이제 앱이든 여러 가지 많은 디지털 디바이스로 조금씩 변화해 왔던 모습들이 최근에 코비드로 더 많이 확산됐던 것들이 좀 많이 저희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훈 대표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 그 코로나 19 사태를 지나면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업체들이 아마 국내 중소 제조기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로메카도 협동 로봇을 뭐 공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도 협동 로봇을 이제 제조하는 중소 제조기업으로서 사실 그 올 2월 달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국내 대부분의 중소 제조기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어떻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어쨌든 그 한 3분기 정도 지나오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제 그 산업용 로봇, 특히 이제 협동 로봇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19가 오기 이전부터 이 중소 제조기업에서는 이미 그 뭐 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에서 그 중소 제조기업이 4차 산업혁명 어떤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거기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뭐 노동 체제에서 생산성도 확보해야 되고 인구 어떤 뭐 절벽 그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이런 그 제조업들이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던 것들이 한편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가속화되어서 오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느끼고 있고요. 비슷한 현상이 역시 방금 그 우한 형제들 그 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서비스라든지 생활 밀착된 어떤 그런 그 서비스 쪽에서의 로봇을 상용화하는 사실 이 부분도 요구라든지 뭐 시범 적용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특히 이제 이 프랜차이즈 업쪽에서 조리를 자동화하는 로봇 시스템이라든지 뭐 다양한 실내 서빙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앞당겨져 오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여러 뭐 원격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것들을 아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에는 일단락 지어지는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맞이하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는 아마 생산 시스템에도 좀 변혁이 생기지 않을까. 특히 뭐 제조 공정에서도 이제 뭐 사회적 뭐 거리두기라든지 그리고 뭐 가상화나 자동화나 어떤 지능화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더 촉진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김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조업의 어떤 국내 귀환 흐름이 조금 더 뭐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 협동 로봇 업계로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 김종호 교수님과 박종훈 대표님께서는 제조 로봇 관점에서 리쇼링과 그 다음에 더욱 많은 로봇의 협동 로봇과 일반 제조 로봇의 제조 라인 활용 가능성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경준 부회장님과 김효섭 실장님께서는 그 좀 소셜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강요된 경험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언택트 서비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조금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더 하고 있는데요. 그 신문에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블루라는 한도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출이 주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셜한 차원에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그 우울해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두 번째 토픽하고 연계해서 왜 이 로봇이 비대면 시대에 대표적인 솔루션이
된 건지 될 수 있을 건지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두 분은 소셜 서비스 로봇 관점에서, 두 분은 또 제조 로봇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교수님께 왜 로봇이 대표적인 솔루션이 됐을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아직 로봇이 대표적인 솔루션 된 건 아닌데 이제 되려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로봇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을 완전히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을 멀리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제 비대면 이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로봇이 연결하는 미디어로서의 로봇이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로봇을 이제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텔레프레젠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텔레오퍼레이션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경우도 역시 어려운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멀리 두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는데 이제 텔레오퍼레이션, 텔레프레젠스 이게 비대면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기술로 사용되는 게 아주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주 효과적인 그런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전시회를 이 한국에서 굳이 비행기 타고 그쪽까지 가지 않고 어떤 텔레오퍼레이션, 텔레프레젠스 로봇을 이용해서 그 전시장을 본다든지 뭐 하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마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빙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이건 텔레프레젠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과연 경제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논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 19에 의해서 그런 뭐 경제성보다도 그런 안전성이 더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어떤 대표적인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게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비대면 시대의 대표적인 솔루션이 제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좀 가속은 되겠지만은 훨씬 더 많은 가속을 하게 되는 거는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 데서 로봇이 중간 매개체로서 미디어로서의 로봇이 아마 대표적인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훈 대표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이 로봇이 주로 이제 이 제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가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게 주로 이제 협동 로봇 기반의 조리 자동화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들이 서비스나 프랜차이즈 쪽에서 많이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빙하는 걸 넘어서 뭐 치킨을 조리를 하고 뭐 커피를 만들어내고 사실 이런 쪽에 대한 일들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런 어떤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주요 대상이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또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통상 이제 뭐 데이터로 총칭하는 어떤 정보가 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뭐 로봇 하시는 분 다 인정하시는 이동이나 조작과 관련된 어떤 물리적 작업이 있는데, 이 물리적 이동이라든지 조작을 어떤 수행하는 매개체로서의 어떤 로봇이나 이 자동화 시스템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서비스업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이게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대면을 하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이 좀 이렇게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데 비대면 서비스를 통하게 되면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로봇 기반의 어떤 자동화가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협동 로봇 기반의 어떤 조리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프랜차이즈 어떤 점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로봇이 있으니까 그 조리장 내에서의 어떤 뭐 비대면화라든지 좀 더 이 최근에 이제 결국에 그 미국 같은 사태를 봐도 이게 식당들이나 이런 데 수익이 굉장히 이제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그런 그 열악해진 어떤 그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 로봇과 같은 좀 저렴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리된 음식을 고객에게 배송할 때 주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서빙하는 로봇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고객과 어떤 그런데 비대면화 쪽에 많이 이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조업과 관련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은 방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제조업에서는 이 그 로봇 기반의 자동화, 특히 이제 지금 뭐 다품종 변량 생산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로봇에 대한 자동화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근데 특히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이 로봇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인화거든요. 무인화라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정책기관이나 대부분 그 주로 이제 노동계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 뭐 다행스럽게 무인화에 어떤 거스르지 않으면서 그 작업자의 생산성을 뭐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피워오고 있었는데 이게 비대면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무인화에 대한 그런 좀 거부감도 없어지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조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어떤 비대면 이 시대의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수행한 하나의 어떤 그 매개체로서 로봇 기반의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섭 실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솔직히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서빙 로봇이나 아니면 배달 로봇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여기 계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부회장님처럼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에 비해서 그냥 저희 경험 기반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로 식당 안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배달 로봇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비드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는 사실상 그 서비스를 쓰시는 분들한테 부가적인 어떤 솔루션이지 근본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서비스 로봇이 갖고 있는 서빙 로봇이 해결해야 되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 결국은 이 비대면 서비스로 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같이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좀 많이 그동안 해보면서 좀 많이 의미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전국에서 한 100개 매장에서 한 110대 정도의 서빙 로봇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서빙 로봇을 쓰고 계시는 사용자나 아니면 가족 단위의 아니 말하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실제로 비대면으로 음식을 서빙 받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그 서빙 로봇을 쓰시는 분들은 결국은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고 결국은 그 식당에서 일하고 계신 점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로봇이 서비스 로봇이 사장님과 그 점원분들의 실질적인 의미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떤 비대면에 대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더 같이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가적으로 일단 비대면 서비스를 어떻게 할까, 가치를 어떻게 줄까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김준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로봇으로 본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같이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결국은 비대면으로 이 로봇이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실제로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재밌고 가격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전에는 서빙하는 분들이 직접 무거운 쟁반과 또 뜨겁고 위험한 거를 직접 운반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같이 서빙 로봇하고 오시면서 그분들 몸도 훨씬 더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당에서 서빙 로봇들을 재밌게 봤습니다. 김경준 부회장님께 그 왜 대표적인 솔루션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그 활동이라 액티비티는 판단하고 움직이고 다시 반응하고 다시 움직이고 반응하고 뭐 이런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뭐 배가 고프면 식당으로 가는 것이고 목이 마르면 뭐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약속 있으면 약속 장소로 가는 것이고 그 움직인 다음에 또 반응하고 뭐 그것의 연속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동 자체가 이제 강요된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동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강요되어서 이동하지 않고도 그 당초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고 그것이 다행히 기술적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비대면은 개념적으로만 있는 것이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그것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비대면으로 이제 커버는 되었는데 그 비대면만으로는 사실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움직임으로 반응한다는 것, 움직임으로 더 강화시키거나 보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을 더더욱 현실감 있게 그 강화시키는 기제, 그것이 로봇이라는 디바이스가 가능하게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 제가 생각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 사례를 들면 저는 아까 오늘 그 김준호 교수님 발표 중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들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를 찾아갔어요.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요즘 뭐 코로나도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자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해서 화상 통화를 한다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김준호 교수님 그 발표 내용에 보면은 그 로봇 같은 데다가 로봇 머리에 이제 화면이 2개 나오고 그 로봇이 두 분이 그 두 노인네가 앉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뭐 움직여서 아마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탁 켜지면서 아마 저쪽에 그 카메라 뒤에 있는 뭐 아들이나 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 두 어르신께서 그 자식들이 다녀간 것처럼 느끼더라고 하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존에 하던 그 기술적으로는 사실 뭐 조금 더 발전되었다라고 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화면을 움직이는 디바이스 위에 얹어가지고 약간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조금 더 인터랙션을 조금 그 리얼하게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이제 느끼는 강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로봇이라는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은 비대면인데 거기에 움직임을 추가하고 거기 시츄에이션에 좀 더 적합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를 강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로봇이 비대면 디바이스로서 가지는 장점,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그 김요섭 그 저기 팀장님이신가요?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 저는 그 서비스 로봇을 식당에서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이제 뭔가 하면 편의성의 측면은 당연히 있고 그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비용 우위의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하는 서비스와는 또 다른 만족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히려 좀 드라이하게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부담 갖지 않게 뭔가 사실 그 별것도 아닌데 뭐 수건 하나 갖다 주세요, 뭐 반찬 좀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팁도 사실 제대로 안 주면서 주는 데 대한 좀 부담을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드라이하게 내가 받는 것. 근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끼당 한 식사당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아주 고급 식당을 가면 정말 훈련됐고 아주 세련되게
탁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합니다. 또 거기는 서비스 차지가 당연히 비싼 가격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이유도 없고 또 그 서비스 자체가 가치입니다. 또 약간 한쪽도 극단으로 오면은 우리가 햄버거 집 가면은 한 4, 5천, 6천 원짜리 햄버거 먹으면서 굳이 서비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러니까 돈 내고 그 먹고 내가 받아와 가지고 먹고 하면 그만인데 이게 이제 한 만 원, 2만 원, 3만 원짜리 식당 가면 이게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자꾸 시키기도 그렇고.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뭐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하고 또 뭐 드라이하게 가져오고 나는 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서는 편안함도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로봇이 디바이스 가진 다양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일반 TV 프로 같은 데를 보면은 뭐 조그만 마을입니다. 시골에 혹은 뭐 어떤 조그만 시골 소도시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아침에 뭐 이렇게 식사하고 뭐 아니면 산책하러 갔는데 혹은 일하러 나가는데 옆집에 이제 뭐 어떤 나이 좀 드신 분하고도 아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장터 가니까 또 뭐 사돈도 만나고 사촌도 만나고 또 인사하고 정겹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소도시나 그 마을에서 성장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정겨운 측면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도 있다는 겁니다. 예. 뭐 그 특별하게 뭐 엉뚱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나를 알고 있고 했기 때문에 오는 그 어떤 그 속박감, 부담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오면 느끼는 게 익명의 자유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익명의 자유감.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꼭 그 인터페이스가 강해야만이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야만 가치도 가지는 아닌 다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이 있느냐 양측면이 다 있다는 걸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을 찾아간 자녀들의 어떤 그 면담에서 그까지 못하니까 로봇 비슷한 그 화면을 가진 로봇이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서 오는 그런 굉장한 만족감도 있는 반면에 서비스 로봇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또한 좀 드라이하게 좀 그렇게 인터페이스가 강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서비스는 다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그 이런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기에 따라 가지고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 언택트 디바이스로서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조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까지 왜 이 비대면 시대, 디지털화 시대에 로봇이 솔루션 하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 이어서 또 다음 주제하고 바로 이어지는 코멘트들을 해주셨습니다. 즉, 이 로봇 업계에서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박종훈 대표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로봇 기반의 뭐 자동화, 뭐 협동 로봇들을 조금 더 이제 소비자들이 좀 손쉽게 뭐 적용해서 뭐 원하시는 목적,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투자비 뭐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조기업 그 중소제조기업에서는 이게 협동 로봇 기반의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이 주로 이제 그 뭐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어떤 품질 개선을 위해서 뭐 작업자를 지원해서 이제 이런 쪽의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보시면 2019년 우리가 뿌리 산업 통계를 보시면 국내 한 32,000개 정도 뿌리 산업에서 뭐 자동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연간 투자 비용이 한 5,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래 이제 5,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특히 또 이 그 협동 로봇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유럽에 비해서 유럽의 그 현장 조업 엔지니어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사실 이 자동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의 기술 수준이 사실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도입 문제와 시스템을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인력,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국내 협동 로봇 업체들이 조금 더 이제
더 많은 기능이 좀 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좀 쓰기 쉬운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다 좀 적극적인 뭐 기술 지원, 뭐 기술 전수 이런 데 대해서 노력을 뭐 계속 이제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에서 생산성 뭐 공정이나 시편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어떤 업체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직접 그런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그 현장 엔지니어들 양성하고, 그리고 그런 협동 로봇 기반의 어떤 파편화된 여러 공정에 대한 자동화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그 시스템 통합업체, 자동업체들을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내 중소제조기업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어떤 그 다양한 그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산업계에서 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효섭 실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아무래도 서비스 로봇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가 많이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서비스 로봇 시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향후 매년마다 20%씩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많은 좋은 기업들이 같이 잘 준비하고 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는 사실상 로봇을 만드는 제조 회사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엔드 유저한테 배달의 그 음식을 중개해주는 IT 회사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로봇 제조사 회사들을 많이 국내에서 많이 찾았었는데요. 저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향후에 크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서비스 로봇 시장에 한국에 있는 많은 제조업체들이나 한국에 있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IT 서비스나 아니면 온라인 이커머스 회사하고 그다음에 제조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서로 같이 협업에 더 많은 콜라보레이션이 더 많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 로봇 시장은 아무래도 엔드 유저하고 사용자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해왔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 전통적인 물류 회사나 아니면 B2B 로봇 시장에만 해왔던 로봇에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저희와 같은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로봇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같이 그런 부분을 서로 협업할 때 같은 큰 시너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배달 로봇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는 바로 스타쉽 테크놀로지인데요.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거는 로봇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면서 또 배달 앱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제조와 함께 이런 어떤 엔드 유저가 시절에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한 회사 같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좀 대표적인 좀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국내 로보티즈가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식권대장이라는 이제 스타트업과 함께 같이 이런 이제 배달 로봇 서비스를 만들었던 사례들을 보면서 좀 국내와는 좀 그런 더 활발한 많은 콜라보레이션 사례가 저희가 서비스 로봇 시장에도 저희가 좀 더 많은 새로운 시장을 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준 부회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나라 참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로봇 업계가 참 나름대로 참 잘하고 고군분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로봇 자체도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로봇 as business future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로봇 전통적인 로봇 플러스 AI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클라우드 플러스 구독 경제 플러스 알파 이런 좀 약간 그 네트워크 플랫폼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디바이스 자체는 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또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장도 빨리빨리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거냐라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이게 이제 네트워킹이 되고 플랫폼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비스 로봇이 지금 사실 제일 핫한데 그 서비스 로봇 안에서도 홈 서비스 가정용 로봇이죠. 가정용 서비스 로봇은 궁극적으로 그 홈 허브랑 결국 엮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 홈허브는 지금 구글의 홈허브가 지금 나름대로 뭐 쭉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전제품들 LG나 삼성 뭐 다 잘 하고 있잖아요. 디바이스 차원에서는 뭐 탑 클래스인데, 이제 이 디바이스들이 결국 그 가정용 가전으로서는 홈허브하고 연계가 되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돌아가면서 그런 구조로 다시 변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그러면 이제 홈허브의 주도권이야 뭐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향후 형성된 홈허브에서 그 안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차원에서 지금 그 소프트뱅크가 저기 일종의 안내용 로봇 그 이름 뭐죠? 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 아 페퍼 아, 예. 페퍼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보시면 많으시겠지만 뭐 극장 앞에 가고 그 은행 지점 앞에 가고 그다음에 뭐 어떤 마트 앞에 가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재밌게 설명도 하고 하면서 좀 처음에 한 두 번 재밌다. 그리고 뭐 한 초등학생 정도가 가서 또 재밌게 이야기하는 정도, 그 이상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 소프트뱅크 페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 하나의 어떤 시도가 뭐냐면 이 여기 페퍼의 개념이 이제 OS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 OS를 베이스로 페퍼를 돌릴 수 있는 일종의 앱 스토어를 개설을 했다는 점이죠. 별로 그렇게 활성화는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디바이스 자체가 워낙 그 자체의 한계 때문에 확 커지지는 않았는데, 저는 결국 이제 로봇들도 지금 보면 어떤 특정 목적용, 특정 형태의 디바이스 형태가 시간이 흘러서 가다 보면 뭐 서비스 로봇들은 비교적 그 어떤 특정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형태의 로봇으로 진화해 나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 마치 처음에는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다 아시는 대로 뭐뭐 처리용, 뭐뭐 계산용 이렇게 나가다가 PC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뭘 까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마트폰이 뭐 나침판도 되고 계산기도 되고 뭐 그 영상 편집기도 되듯이 기본적인 기본 디바이스 안에 앱을 어떻게 까냐에 따라서 무한하게 확장이 되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효용도 높아졌듯이 로봇도 비교적 앞으로 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뭐 개념적인 게 아니라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소프트뱅크가 페퍼에서 그걸 한번 시도해봤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산업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지금 사실 뭐 엎치락 뒤치락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봇에 대한 관심은 계속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좀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교수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업계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비대면 시대가 되면은 비대면 시대가에서는 그 로봇을 투자할 때, 기업들이 로봇을 투자할 때 투자를 결정하는 그 변수들이 많은데 뭐 품질, 뭐 생산성, 뭐 경제성, 뭐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을 보거든요. ROI 하는 거. 근데 그게 20년 전에는 약 3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회수하는데 약 3년 걸리면은 로봇을 투자했는데 최근에는 그걸 1년이 줄어들었어요. 1억을 투자해서 1억을 1년 내에 회수할 수 있으면 로봇을 투자했어요. 그만큼 로봇이 가격이 싸졌다 하는 의미죠. 또 한편 인건비 올라갔다 하는 의미도 되고 그러는데 비대면 사회에서는 이게 좀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한 2년 되더라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대면이 워낙 중요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ROI 측면에서 보면은 뭐 1년으로 갔다가 다시 한 뭐 1.5년, 2년으로 늘어나도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고객들한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의 어떤 로봇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에, 강해지기 때문에 투자가 그전보다는 좀 더 쉽게 로봇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들이 기존에 없던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던 이런 고객들이 로봇을 투자하는 그런 계기가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로봇 업계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비대면 된다 하는 게 공간이 축소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봇이 어느 정도의 공간에서만 로봇화되고 자동화되는데 이제는 더 넓은 공간에 로봇화 자동화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강연할 때는 라지 스케일 로보틱스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더 큰 스케일에 큰 공간에 로봇화 자동화를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한 그 기업이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랩 그러면 랩에 수많은 자동화 장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연결하는 게 이제 랩 오토메이션이거든요. 그럼 스마트 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그런 변화를 라지 스케일로 되는 그런 변화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4가지 주제로 토론하는데 지금 시간이 딱 4분의 3 조금 더 지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진행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새로운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왜 물론 로봇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그 로봇이 대표적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봇 업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그럼 로봇 업계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기업에 계신 김효섭 실장님부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저희는 IT 회사에서 이제 막 서비스 로봇을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감히 로봇 사업에서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앞으로 바뀌는 분명히 그 시대와 트렌드를 분명히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일반 사용자들이 저희 앱을 쓰면서 사용자들 간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보고 있고,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로봇 제조사들과 함께 그런 트렌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서비스 로봇 시장에 같이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좀 의견을 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희 비대면 서비스도 이미 코로나 이전에서부터 밀레니엄 세대가 어떤 이런 언택트 서비스에 대해서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4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넘어가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어떤 소비하는 패턴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저희는 고객 접점과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먼저 알게 되었고, 그런 변화들을 이제 함께 같이 이제 로봇 산업과 로봇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협력사들하고 같이 이런 어떤 이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어떤 서비스 로봇 시장이든 향후에 더 같이 이런 어떤 로봇 업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엔드 유저와 같이 접점에 있는 많은 회사들과 함께 그런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전반적으로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체에 계신 두 분한테 계속 저희가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준 부회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이제 로봇이 변곡점에 있다고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기능을 하던 단일 디바이스, 그것이 산업용이든 산업용이 이제 수천 대가 물론 이제 반도체 공장 안에서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네트워킹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그 단일 공간에서 단일 역할을 하던 디바이스의 개념에서 이제 공간 자체도 확대가 돼 버리고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동을 한다는 배달 로봇 자체가 사실 그 이동성이잖아요. 그 어떤 특정 공간을 벗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기능이 아니라 이제
약간 어찌 보면 다양한 기능을 하는 형태의 로봇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로봇 업계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협력하고 계시겠지만 이 협력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사실 우리나라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큰 특징 변화 중에 하나가 경계의 종말이잖아요. 과거의 경계, 산업 간 경계가 지금 사실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단계. 뭐 너무나 익숙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은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하고 통신하고 경계가 없어진다. 그거 굉장히 이상했던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방송하고 통신하고 경계가 있냐 없냐는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경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보기엔 유통하고 물류하고도 지금 경계가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유통회사가 오프라인 기준으로 보면은 물류는 유통에 결합된 하나의 단위 기능에 불과했는데 지금 온라인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유통과 물류가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과 물류도 경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협력을 한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이제 자율주행,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쨌든 뭐 협력을 안 할 수도 없고 또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로봇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단일 공간에 단일 기능을 하는 단일 디바이스에서 이제 확대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플랫폼 위에 얹혀진 이제 연계된 디바이스 형태로 이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로봇은 참 어려운 게 그 디바이스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근데 그 다음 뷰 포인트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은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내는 쪽으로 이제 갈 텐데, 뭐 당장이야 눈앞에 있는 불 끄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업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하실 기회도 많고 컨퍼런스도 많은데 이제 협력하시고 또 뭐 M&A도 있고 또 공동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조금 더 어떤 그 협력이나 서로 확장할 수 있는 뷰 포인트를 확대해서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이 앞으로의 미래 로봇 산업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저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휴대폰 우리나라처럼 잘 만드는 데 없고요. 뭐 물론 애플은 미국에서 설계는 하지만 만드는 건 다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 우리나라처럼 뭐 OS는 안드로이드를 주로 쓴다고는 하지만 그 단위 디바이스를 이 정도로 잘 만드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현재.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네트워크나 그나마 그래도 뭐 클라우드나 이런 쪽의 기술이 이만큼 따라가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뷰포인트를 좀 더 넓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좀 팔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탑 클래스로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그러한 관점에서 그 로봇 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좀 길게는 그런 관점을 좀 가지실 필요가 현실적으로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비전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호 교수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성공한 로봇들을 보면은 그 역사를 쭉 찾아 보면은 성공한 아주 그 좋은 이야기들,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그 저자는 그 밀킹 로봇이라고 있는데 그걸 네덜란드 정부에서 그 랠리 사와 같이 할 때 축산업자 1,000군데를 모아가지고 그걸 공동 수요로 만들어가지고 사양을 통일해가지고 그거를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로봇 업자 입장에서 로봇 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그 큰 시장이 그냥 갑자기 생긴 거죠. 그냥 뭐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 시장이 되면은 그렇게 공동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로봇 업계를 키우고 또 로봇 고객들을 또 육성하고 하는 그런 동시에 다 같이 이루어지는, 로봇 업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로봇 사용 업계도 같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국가적으로 그걸 이제 공동 수요를 만든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시장 창출한다 그러고 없는 시장을 만든다 그러지 말고 그 있는 시장을 모아가지고 어떤 경쟁성 있는 규모의 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런 노력이 우리가 그 하나의 중요한 발전 방안일 것 같고요. 또 특히 비대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지 스케일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로봇화 자동화돼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밀킹 로봇이 그냥 단순히 그 로봇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어떤 그 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소의 젖소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과 그다음에 우유의 흐름과 그것들이 다 관리되고 있는 그런 어떤 큰 공간이고, 그런 것도 라지 스케일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공동 수요와 관계된 그런 노력을 어떤 탑 다운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바텀업의 기회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가능한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로봇과 또 새로운 시장에서 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로봇이더라도 가장 빠르고 쉽게 로봇화를 시험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면은 그게 로봇 업계의 가장 그것도 중요한 발전 방안 중에 한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박종훈 대표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업용 로봇의 어떤 그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지금 이제 협동 로봇의 어떤 서비스를 온라인화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과 그리고 이 어떤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방향은 어쩌면 서비스 로봇 쪽하고는 반대쪽이에요. 서비스 로봇은 생태계와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로봇을 이렇게 지금 진입하시고 계신데,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뭐 다양한 일들이 어떤 통합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로봇 적용에 있어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 로봇 도입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리 세일즈, 그리고 로봇의 운용 및 유지 보수할 때도 역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프터 세일즈가 있거든요. 이런 프리 세일즈와 애프터 세일즈를 현장에서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는 뭐 제조업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로봇 제조업체 그리고 현재 비대면 시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입을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를 특히 어떤 뭐 린 로보틱스라는 어떤 방법론 같은 것들 이용해서 어떤 그 표준화한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에 올려서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부분들, 특히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산업용 Io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최근에 보면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정강현실 기반으로 로봇을 원격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운용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이 중소제조기업이라는 이 고객의 특성상 그 적용되는 공정이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수많은 공정들을 로봇 제조업체나 SI 업체들이 다 제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제 그런 조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현장 기술자들이 적용해서 성공한 어떤 그 자동화 솔루션이나 알고리즘들을 서비스 플랫폼상에서 공유하고 참조해서 후발업체들이 쓸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앱과 같은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동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로봇이라는 게 산업계가 크려면 제조업이나 뭐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레이들이 필요하거든요. 로봇을 운용하고 유지보수하고 자동화를 도입하는 SI 업체,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이 로봇들을 마음대로 적용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인력도 양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에 쓰기 위해서는 뭐 로봇 에즈 서비스, 라스와 같은 그런 비즈니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뭐 구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산하기관 전체가 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네 분한테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정리를 하면은
지금 앞으로 로봇이 대세다? 그러면 좋겠습니까? 뭐 어쨌든 부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변곡점에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 적용이 확실히 증대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이 이 많은 업체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삼성과 현대차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들과 인터그레이션 업체, 부품 업체를 많이 키우고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와서 크게 느낀 게 이 로봇이 개발될 때 현실감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거를 다 종합하면은 저는 그게 좀 더 배려하는 로봇 업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 협력 업체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로봇 업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고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네 분 오늘 패널께서 말씀을 추가해 주시면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 것 같은데 의견을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력과 배려, 저는 오늘 말씀들을 그런 취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토론을 토대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또 더 좋은 소비자가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